모성 원형의 심리학적 측면 이 챕터에서 첫 번째 원형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금 두 번째 모성 원형을 살펴보고 세 번째가 모성 컴플렉스인데 모성 컴플렉스 중에 아들의 모성 컴플렉스까지 지난주에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딸의 모성 컴플렉스부터 공부를 시작하죠. 예. 딸의 모성 컴플렉스, 모성성의 비대. 딸의 모성 컴플렉스는 여성성의 비대를 만들어내거나 그에 상응하는 여성성의 위축을 일으킨다는 점이 앞에서 지적되었다. 여성성의 항진이란 모든 여성적 본능의 강화를 의미하는데 우선 모성 본능이 강화된다. 그 부정적인 측면은 아이를 낳는 것을 유일한 목표로 삼는 여성이 잘 표현하고 있다. 이때 남자는 분명 부차적인 존재다. 즉 남자는 본질적으로 아이를 낳기 위한 도구이면서 아이들, 불쌍한 친척들, 고양이, 닭들, 그리고 가구들로 이어주는 돌봐주어야 할 대상의 하나로 편성될 뿐이다. 또한 그녀 자신의 고유한 인격도 부차적인 것이 된다. 심지어 그녀의 인격은 대체로 무의식적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고유의 인격의 무의식성 때문에 자신을 그것과 동일시하듯이 그녀의 삶은 다른 사람 속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살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먼저 그녀는 아이를 갖고 그 다음에는 아이들에게 완전히 매달린다. 이 아이들 없이는 도대체 아무런 존재도 아니기 때문이다. 마치 데메테르처럼 딸의 소유권을 신들에게서 억지를 써서 얻어낸다. 에로스는 단지 모성적 관계에서만 발달하고 개인적 관계에서는 무의식적이다. 무의식적 에로스는 늘 권력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여성은 모든 경우에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모성적인 자기 희생을 하는데도 실제로 전혀 진정한 희생을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종종 자신의 모성 본능을 가차없이 권력 의지로 휘둘려 자신의 인격과 자녀들의 삶이 파탄에 이르도록 밀어붙인다. 그러한 어머니가 자기의 인격에 무의식적일수록 그녀의 무의식적 권력 의지는 더 강하고 폭력적이 된다. 이런 유형에서는 데메테르가 아니라 바우보, 그리스 신화에서 딸을 잃은 데메테르의 슬픔을 거친 익살로 달래는 명랑한 시녀가 오히려 더 잘 어울리는 상징이라고 할 경우가 적지 않다. 오성적 능력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키우지 않고 대부분 근원적인 성향의 형태를 고수하고 있다. 즉 그것은 근원적인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 인정머리 없고 포악한 상태이지만 진실하고 때로는 심지어 대자연처럼 매우 심오하기도 하다. 그러나 그녀 자신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자신이 가진 오성적 능력의 기질을 평가할 줄 모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깊이를 철학적으로 감탄하기보다는 자신이 말한 것을 될수록 잊어버린다. 에로스의 과도한 증가, 그 같은 어머니가 딸에게 심어주는 컴플렉스는 반드시 모성 본능의 비대가 아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딸에게서 여차하면 모성 본능이 소실되기조차 한다. 그 대신 에로스의 과도한 증가가 나타나서 보통 아버지와의 무의식적 근친상간 관계로 유도된다. 증가된 에로스는 다른 사람의 인격을 이상하리만치 강조한다. 어머니에 대한 질투가 생겨나 어머니를 능가하려는 것이 후반의 여러 활동의 지표가 되며 이것은 흔히 파괴적인 성격을 띈다. 이런 종류의 한 예는 자신을 위해 꿈꾸듯이 스릴 넘치는 관계를 맺기를 좋아하여 결혼한 남자에게 관심을 갖는다. 그러니까 유부남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유부남에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들의 안녕보다는 그들이 기운 남성이어서 부부관계를 깨뜨릴 기회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접근하는데 그것이 또한 이런 장난의 주 목표다. 만약 그 목표에 도달하면 모성 본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심을 잃고 다른 상대에게로 옮겨간다. 이런 유형은 두드러진 무의식성을 나타낸다. 그런 여성들은 바로 그녀들의 행동과 충동의 눈먼 상태에 있다. 그것은 그녀와 관련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발달하지 못한 에로스를 가진 남성들에게 이런 유형은 아니마투사의 최상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세상 강조할 필요는 없겠다. 여기서 첫 번째는 모성성의 비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 두 번째는 에로스의 비대 때문에 모성성은 거의 상실되고 건강한 어떤 에로스 관계를 맺는 경우보다 지나친 이게 에로스가 과다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사례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게 맨 마지막 문장에 활달하지 못한
에로스를 가진 남성들에게 이런 유형은 아니마 투상의 최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남성들이 남성이 가진 여성성을 아니마라고 그러죠.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에로스가 과다한 에로스를 가진 이런 여성을 볼 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에로스 때문에 남성들이 자기 안에 있는 가지고 있는 에로스를 투사하기에 아주 적합한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투사는 보통 우리가 전이 비슷한 거죠. 전이를 다른 말로 투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자기 안에 있는 여성성을 어디엔가 투사를 하는데 그 투사할 대상이 보통 투사는 어느 정도 자기가 가진 것과 비슷한 대상을 만나야 그 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자기 안에 어쩌면 자기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여성성을 이분이 자기 안에 가지고 있지 못하고 다른 대상에 투사하는데 투사할 대상으로서는 에로스를 굉장히 과다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대상들에게 쉽게 투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투사 대상하고 관계가. 그런데 비극적인 것은 그 투사 대상은 진지한 어떤 남녀 관계를 원하는 거라기보다는 묘하게 그 에로스 여기서 기혼 남성들하고 관계를 맺고는 관계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또 헌신작전을 벌이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상처를 받는 상황이 되겠죠.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굉장히 끌리는 대상이 되지 않겠어요. 투사가 원활하다는 얘기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여성성을 오히려 그 밖에 있는 대상에 투사하는 그 대상의 투사하기 딱 좋은 게 그분들이 보여주고 있는 에로스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쉽게 끌려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는 자기의 에로스를 투사해서 결국 자기의 에로스하고 관계가 일어나는 이런 형식이 되지만 투사 대상이 있어서 그것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죠. 우리 그 다음으로 가죠. 네. 어머니와의 동체성. 여성의 모성 컴플렉스에서 에로스의 강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머니와의 동체성이 일어나서 자신의 여성적 활동에 마비가 일어난다. 자신의 본능 세계, 모성 본능 또한 에로스의 무의식성 때문에 자기 고유의 인격은 어머니에게 투사된다. 이런 여성들은 어머니라는 것, 책임감, 개인적인 유대감, 에로스적인 요구를 생각나게 하는 모든 것이 열등감을 자극하고 그로부터 도망치게 만든다. 물론 그들은 어머니에게 도망간다. 어머니는 딸이 결코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살아내는 말하자면 초인격이다. 어머니는 본의 아니게 딸의 숭배를 받은 채 딸이 살아가야 할 모든 것을 미리 살아버린다. 딸은 줏대 없이 어머니에게 매달려 있는 것에 만족하는 동시에 무의식적으로 이를테면 자기 의지에 반하여 차츰 어머니의 폭군으로 군림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당분간은 우선 완전한 충성과 순종이라는 가면 아래 있다. 그녀는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를 존재로 살면서 종종 눈에 드러날 정도로 어머니에 의해 흡수되고 어머니의 삶은 딸에 의한 지속적인 수혈에 의해 그 수명을 연장한다. 그렇게 핏기 없는 처녀들은 결혼해서도 안전하지 못하다. 반대로 그들의 그림자와 같은 특성과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 때문에 결혼 시장에서는 주가를 올린다. 무엇보다도 그녀들은 너무도 텅 비어 있어서 남자가 그녀들 속의 모든 것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다. 또한 그녀들은 무의식이 무수한 촉수, 보이지 않는 문어다리라는 말을 쓰지 않으려면 촉수를 뻗치게 하여 모든 남성들의 투사를 흡입할 정도로 무의식적이어서 그것이 남성들의 마음을 매우 흡족하게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큰 여성적인 애매모호함은 남성적인 단호함과 명료함의 바람직한 대극이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남성이 모든 의심적인 것, 이중적 의미, 애매모호함, 불명확함을 매혹적인 여성적 순진성에 투사하면서 전가할 수 있을 때 어느 정도 만족스럽게 드러난다. 내적인 무관심 때문에 그리고 항상 상처 입는 순진무구함처럼 착각하게 하는 그런 열등감 때문에 남자에게는 우월하면서도 관대하게 마치 기사와 같은 태도로 널리 알려진 여성적인 부족함을 견디도록 하는 이로운 역할이 주어진다. 이것은 많은 부분 그 자신의 투사에서 일어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는 그 사실을 모른다.
특히 매혹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소녀의 공공연한 연약함이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매달려 있어서 남자가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와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그녀는 그토록 도움이 필요하여 가장 순진한 목동이 너무도 대담하게 처녀도둑이 되어 사랑하는 어머니에게서 딸을 훔칠 정도가 되어도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른다. 한번 팔방미인일 수 있는 끝없는 기회가 매일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적지 않게 그런 동기를 유발하는 힘이 된다. 그래서 플루토도 역시 위로받지 못한 데메테르의 딸 페르세포네를 유혹했고 그 대신에 신들의 충고에 따라 자신의 아내를 여름에는 장모에게 맡겨야 했다. 관심 있는 독자라면 그러한 전설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어머니에 대한 저항, 앞서 다룬 극단적인 세 유형은 많은 중간 단계들과 결부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을 언급하고 싶다. 이런 중간 단계의 유형에서는 여성 본능의 증대나 마비보다는 오히려 어머니의 강세에 대한 지나친 저항이 더 문제가 된다. 이 경우는 소위 부정적 모성 컴플렉스의 전형적인 예다. 여기서의 주동 동기는 무슨 일을 해도 어머니와 같아지는 것만은 안 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어머니와의 동체성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매혹이, 다른 한편으로 어머니에 대한 질투에서 나오는 저항으로 자기 자신을 온통 소모하는 그런 에로스의 상승이 문제가 된다. 이 딸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잘 알고 있으나 그녀 자신의 운명으로 무엇을 선택할지에 관해서는 전혀 모른다. 그녀의 본능은 모두 어머니에게 저항하는 양상으로 집중되어 있고 그 때문에 자신의 고유한 삶을 형성하는 데는 몹시 서투르다. 자기 고유의 삶을 이루어야 할 때가 오면 예를 들어 결혼할 때보다도 어머니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그 결혼을 이용하지만 짓궂은 운명이 본질적으로 어머니와 같은 성격 특성을 가진 남자를 그녀에게 들이밀도록 한다. 모든 본능적인 과정과 필요가 전혀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부닥치게 된다. 성욕이 전혀 생기지 않거나 아이들이 달갑지 않고 모성으로서의 의무가 견딜 수 없거나 혹은 결혼의 공동생활이 주는 요구에 힘없는 짜증으로 대응한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어떻게든 본질적인 실제 삶이 되지 못하고 지속적인 어머니의 세력에 대한 방어가 최고의 삶의 목표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 종종 모성 원형의 특성을 잘 상세히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가족의 대표자로서의 어머니는 가족, 공동체, 사회, 관습이라고 부르는 것 모두에 대한 저항과 무관심을 야기한다. 자궁으로서의 어머니에 대한 저항은 생리불순, 잉태의 어려움, 임신에 대한 두려움, 임신 중의 출혈, 조산, 임신 중의 심한 입덧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난다. 물질로서의 어머니는 대상들과의 관계에서 인내심이 없고 음식 그릇이나 기계를 다루는 솜씨가 없으며 또한 옷도 잘 다루지 못한다. 어머니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때로는 어머니가 더 이상 없는 그런 영역을 만들어낼 목적으로 오성이 저절로 발달된다. 오성의 이러한 발달은 자신의 고유한 필요에 의해 나온 것으로 사람들이 감탄하고 정신적인 친교를 맺고 싶어하는 남성에 대한 존경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세력을 지성적 비판과 우세한 지식으로 무찌르기 위하여 혹은 어머니에게 모든 어리석음, 논리적 오류와 교양의 결함을 지적해 보이기 위하여 그렇게 수행하는 것이다. 오성의 발달과 함께 차츰 남성적 특징들이 드러나게 된다. 우선 여기서 여성의 특히 이 딸의 모성 컴플렉스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것을 우선 얘기를 했죠. 모성성이 아주 비대하거나 오히려 또 한편에 에로스가 과다하게 증가하는 케이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머니와의 동체성. 그래서 어머니로도 독립하지 못하고 어머니를 이상화하면서 그냥 살고 있는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네 번째 케이스는 어머니에 대한 심한 저항 때문에 어떻게든 어머니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움직임. 그래서 자기가 건강하게 자기 삶을 개척하는 것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저항을 중심으로 정서나 이 사람의 생각이 다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 자기 스스로 성숙해 나가는 것보다는 어머니와의 적대적인 관계를 맺는데 에너지가 다 포커스되어 있다는 이런 묘한 패턴을 또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주 부정적인 경우들을 이렇게 실제 임상 케이스를 꼭 이 네 가지로 다 구별을 해서 이때는 이렇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케이스를 보면서 이런 유형들을 지금 찾아낸 거죠. 어떤 면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해서 이런 유형이 꽤 일반화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분들이 이런 측면을 가진 분들이 있다 보고 이건 임상적인 관찰로 보여요. 꼭 어떤 논리적인 귀결이라기보다는 이 모성 컴플렉스가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특히 부정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때 이런 사례들이 여러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하나 유형화한 거죠.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는 모성 컴플렉스의 긍정적인 측면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또 좀 살펴보죠. 모성 컴플렉스의 긍정적 측면들. 어머니, 첫 번째 유형의 긍정적 측면, 지금 모성 본능의 과도한 증대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칭송하고 칭찬되어 온 어머니상이다. 어머니의 상은 어른이 되어도 감동적이며 잊을 수 없는 추억에 속하는 것. 모든 생성과 변환의 비밀스러운 뿌리, 귀향과 내성, 그리고 시작과 끝에서의 침묵의 근원지를 의미하는 모성애이다. 마음 깊이 알지만 동시에 대자연처럼 낯선 것. 사랑이 넘치게 자상하면서 운명적으로 잔혹하며 기쁨에 찬 결코 지칠 줄 모르는 삶의 제공자. 고통을 주는 어머니이자 죽은 자의 뒤에서 문을 닫아버리는 어두운 응답 없는 문. 어머니는 모성의 그 자체이며 나의 체험이고 나의 신비다. 우리는 거기서 어머니라고 부르는 저 인간에 대해 너무 많은 것, 너무 부당한, 너무 불충분하며 너무 거짓스러운 무엇을 말해야겠는가. 저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싶다. 우연히 그녀와 나, 그리고 모든 인간을, 아니 무엇이 되었다가 사라지는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을 그 자체에 품고 있는 우리는 그 자녀로서 저 체험의 추진자이다. 우리는 늘 그렇게 해왔고 늘 다시 그렇게 할 것이지만 아는 자라면 자신의 의미와 책임과 과제, 천상과 지옥놀이의 엄청난 무게를 그렇게 허약하고 오류투성이인 어머니에게 사랑이 가득하고 이해와 용서를 할 만하다고 하여 떠넘길 수는 없다. 그는 어머니가 바로 우리 안에 타고난 자연의 어머니이자 시몬의 어머니, 우리가 아이로서 전적하고 신뢰하고 의탁하는 삶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자의 상을 나르는 추진자임을 안다. 그는 어머니와 자신을 생각해서라도 인간적인 어머니를 끔찍한 부담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한순간도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의미의 무게가 우리를 어머니에게 고착시키고 어머니를 아이에게 속박시켜 둘 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불행에 이르기 때문이다. 어머니를 일방적으로 인간의 수준으로 환영하는 것, 즉 어느 정도 바로잡는 것을 통해서는 모성 컴플렉스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때 우리는 어머니 체험을 여러 개의 원자들로 분해하여 가장 고귀한 가치를 파괴하고 자비로운 선녀가 요람에 넣어둔 황금 열쇠를 내다버릴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인류는 본능적으로 부모에게 늘 앞서 존재하는 신격의 짝을 마련하여 신생아의 대부와 대모를 삼게 한다. 그럼으로써 아기가 무의식성 혹은 근시안적인 합리주의 때문에 부모가 신적 속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한다. 원형은 학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신건강에 직접적이고 다급한 문제이다. 또한 우리에게 시몬의 현존에 대한 모든 증명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 모두가 그러한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확신을 가지고 증명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신의 가장 고귀하고 자연스러운 가치를 무의식에 그대로 가라앉게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하여 그것들을 발견해야만 한다. 이런 원형의 가치가 무의식에 떨어져 있으면 근원적 체험의 본래의 힘이 모두 사라져버리고 그 대신 모성상에 대한 고착이 일어난다. 이 모성상이 궤변으로 충분히 꾸며지게 되면 우리는 전적으로 인간 이성에 매이게 되어 그에 따라 판단하고 마침내는 이성적인 것을 믿어버린다. 한편으로는 이런 점이 미덕이고 이득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약이고 빈곤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공리공론과 계몽이라는 황무지를 가까이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성의 여신은 사람을 미혹시키는 불빛을 비추어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만을 밝히지만 어둠에 가려있는 최소한의 알아야 할 것, 의식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모든 것을 밝히지는 못한다. 이성이 독자적으로 작동할수록 이상은 점점 더 순수한 지성이 되어 현실 대신에 학설을 내세워 무엇보다도 있는 그대로의 실제적 인간이 아니라 실제적 인간의 가상을 보는 것이다. 원형의 세계는 인간이 그것을 이해하든 못하든 인간에게 의식되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원형의 세계 속에서 인간은 아직 자연이며
그 자신의 뿌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을 삶의 원상들에서 단절시키는 세계관이나 사회 질서는 문화가 아닐 뿐 아니라 점증하는 감옥이나 마구간이다. 만약 원상들이 어떤 형식으로든 인식되어 있다면 이 상들에 상응하는 에너지는 인간에게로 흘러갈 수 있다. 만약 원초적 상들의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다면 상들에게 표현되고 유아적 부모 컴플렉스의 고착적인 유혹의 원천인 에너지는 무의식으로 되돌아간다. 그래서 무의식은 세력을 얻어 탐욕스러운 지성이 유혹적인 목표로서 들어보이는 모든 관, 이념 혹은 성향에 거의 억제할 수 없는 힘으로 작용한다. 이런 식으로 인간은 구원할 길 없이 자신의 의식과 옳고 그름에 관한 의식의 합리적 개념에 빠져버린다. 신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 중 가장 고귀한 이성을 과소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성이 유일 적대의 독재자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어둠과 대립해 있지 않은 세계에서는 빛이 의미가 없는 것과 같다. 어머니의 지혜로운 조언과 자연적인 제약으로 나타나는 가차없는 법칙에 인간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세계가 유지되는 것은 대극의 평형을 유지하기 때문임을 인간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합리적인 것은 비합리적인 것을 통해서 그리고 목표로 하는 것은 주어진 여건에 의하여 균형을 잡게 되는 것이다. 어머니를 말하는 데서 이처럼 일반적인 것으로 탈선한 것은 피할 수 없는 노릇이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아이들의 최초의 세계이면서 어른의 최후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대한 이시스 신의 외투 속에서 우리는 그녀의 자녀로서 모두 감싸여 있다. 이제 우리가 논하던 유형인 여성의 모성 컴플렉스로 다시 되돌아가자. 남성의 모성 컴플렉스는 결코 순수하지 않다. 그것은 언제나 아니마의 원형과 혼합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어머니에 대한 남성의 진술은 대부분 정서적 반응, 즉 흥분된 반응이 전제되어 있다. 여성만이 유일하게 모성 원형의 효과를 흥분된 감성이 섞이지 않는 상태로 조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물론 거기서도 보상적인 아니무스가 아직 생기지 않을 경우에만 성공할 가망이 있다. 과도하게 항진된 에로스. 우리는 이제 모성 컴플렉스의 두 번째 유형, 즉 에로스의 과도한 항진을 다룰 것이다. 이 경우에 관해서 나는 병리학적 영역의 사례를 다루었기 때문에 매우 좋지 않은 모습으로 묘사했다. 그러나 이런 황양받지 못할 유형도 사회가 아쉬워할 만한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 유형의 관점이 지닌 가장 나쁜 영향, 즉 결혼관계의 가차없는 파괴를 예로 들어보자. 우리는 그러한 행위의 배후에서 본성의 의미 깊고 한목적적인 배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유형은 이미 서술한 대로 소박하기만 하고 순전히 본능적이어서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어머니에 대한 대양작용에서 나오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어머니형은 일종의 시도차고작이며 남성이 단지 생식자와 토지의 예속자로 바보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음산한 목권사회로의 역행이다. 딸에게 나타나는 에로스의 반동적 증대는 모성적 여성성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그것이 제거되어야 할 남자를 겨냥한 것이다. 그러한 여성은 배우자의 무의식성에 의해서 자극될 때면 언제나 본능적으로 자신을 내세운다. 그녀는 남성이 즐겨 정절이라고 간주하는 남성적 인격에 그렇게도 위험한 안일함을 회방 놓는다. 이 같은 안일함은 자기 고유의 인격을 보지 못하게 되는 무의식성으로 인도된다. 남자는 아빠, 여자는 엄마에 불과하지 못하며 또한 부부도 서로를 그렇게 부르는 이른바 이상적인 결혼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것은 가파른 내리막길로 결혼의 가치를 쉽게 배우자 간의 무의식적인 동체성으로 낮추어 버린다. 이런 유형의 여성은 그녀의 에로스의 뜨거운 빛을 모성성의 그늘에서 살고 있는 남성에게 보내 도덕적인 갈등을 일으킨다. 이러한 갈등 없이 인격의 의식성은 있을 수 없다. 사람들은 물론 이렇게 물을 것이다. 왜 인간은 이렇게든 보다 더 높은 의식성에 도달해야 하는가? 이 물음은 까다로운 문제인 만큼 그에 대한 대답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나는 실제 대답 대신에 일종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 뿐이다. 마치 산, 바다, 태양, 달, 은하, 항성들의 안개, 식물과 동물들의 놀라운 세계가 수천만 년 동안에 존재해왔다는 사실을 적어도 누군가 알아야 할 것처럼 나에게는 여겨지는 것이다. 내가 동아프리카의 아티평원의 나지막한 언덕에 서서
상상할 수 없는 시간 이래로 줄곧 그렇게 해온 대로 수천의 무리로 이루어진 야성의 짐승떼가 소리 없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이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유일한 최초의 존재, 즉 최초의 인간이라는 느낌을 가졌다. 나를 둘러싼 이 모든 세계는 여전히 최초의 정적에 휩싸여 있었으나 그 세계가 있음을 알지 못했다. 내가 그것을 알게 된 바로 그 순간에 이 세계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의 순간이 없었다면 그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자연은 이런 목적을 구하며 그 목적의 충족을 인간에게서, 그것도 항상 가장 의식화된 인간에게서 찾고 있다. 의식화의 길로 나아가는 가장 작은 발걸음이 세계를 창조한다. 여기서 잠깐 우리 쉬어서 보죠. 여기 여러 이야기를 지금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다양한 형태의 어떤 모성상이 실제 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중간에 지금 나오는 아프리카에서 융이 체험했던 것은 굉장히 강렬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했던 체험이 아마 우리가 초등학교에 공부했던 그 책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아프리카 여행하면서 태초부터 끊임없이 그 수많은 동물들이 계절 따라서 끊임없이 움직여가는 이동해가는 이런 동물들의 무리를 보면서 굉장히 이분은 나름대로 번쩍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자기가 최초로 이걸 의식하는 사람이라는 어떤 이런 개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가 이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식으로 가져온 최초의 인간처럼 융이 체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계는 의식을 가짐으로써 그때부터 세계가 생겨난다. 이런 개념이 이 속에 숨어 있죠. 그전에는 그냥 자연으로 있었는데 그 자연으로부터 의식성이 의식화된 인간이 아마 그 동물의 세계 속에서는 그 동물들은 아무도 그 의식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자기가 처음 그런 이 존재들에 대한 의식을 이런 존재가 있다는 걸 의식한 유일한 사람으로 느낀 건데 이분의 어떤 철학적이나 영성적인 사고하고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심리적인 현상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의식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존재로서 그냥 의식화되지 못하고 있는 동식물들과 차원이 다른 인류가 발달해 온 것은 이 의식의 발달로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 인류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극의 구별 없이는 의식성도 없다. 그것은 로고스라고 하는 부성 원리이며 그것은 끝없는 싸움 속에서 모성적품의 따스함과 어둠, 말하자면 무의식성을 뿌리친다. 어떤 갈등, 어떤 고통, 어떤 죄도 마다하지 않고 신과 같은 호기심은 새로운 탄생을 지향한다. 무의식성은 원죄, 즉 로고스에 대하여 바로 악이다. 그러나 그의 세계에 창조적인 해방 행위는 모친 사례이며 온갖 높이와 깊이에서 두려움 없이 시도하는 심험 또한 시네시우스가 말하듯이 코카소스 산의 바위에 묶이는 신의 징벌을 견뎌내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것도 다른 것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그 둘은 처음부터 하나였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의식은 오직 무의식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고려할 때 존재할 수 있다. 이는 모든 생명이 수많은 죽음을 통과해야 하는 것과 같다. 갈등의 자극은 단어의 본래적 의미로 보면 악마의 덕행이다. 갈등은 정감과 정동의 불을 일으키는데 모든 불이 그러하듯이 두 측면을 가지고 있다. 즉 이른바 타버리는 것과 빛을 발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정동은 연금술의 불로서 그 따스함은 모든 것을 드러내고 그의 열기는 넘쳐나는 모든 것을 태워 없애버리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정동은 강철이 돌과 부딪혀서 불꽃을 만드는 순간이다.
즉 정동은 모든 의식화의 주된 원천이다. 정동 없이는 어둠에서의 빛으로의 변환도 없고 처져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로 나아가지도 못한다. 숙명적으로 방해꾼이 된 그런 여성은 오직 병적 사례에서만 예외 없이 파괴적이다. 보통의 경우 그녀는 방해꾼으로서 그 장애에 스스로 사로잡히며 변환의 여인으로서 스스로 변환된다. 그리고 그녀가 자극하는 불빛으로 얽히고 설킨 모든 희생물이 밝혀지고 깨우쳐진다. 의미 없는 장애처럼 보이던 것이 정화 과정이 된다. 바로 하찮은 것이 모든 것을 날려보낸다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여성이 자신의 기능을 지닌 의미를 의식하지 못하면 그녀가 늘 악이 되려 하나 늘 선을 만드는 힘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전혀 모르고 있으면 자기가 가져온 칼에 의해 또한 죽게 된다. 그러나 의식성은 그녀를 해방자이자 구원자로 변화시킨다. 딸의 불과함. 세 번째 유형의 여성은 자기 고유의 본능이 마비되어 어머니와 동일화된 유형인데 그렇다고 언제나 가망 없는 무라고 할 수는 없다. 정상적인 범위에서는 오히려 강력한 아니마의 투사를 통하여 빈 그릇을 채울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그런 여성은 그 투사에 의존하고 있다. 그녀는 남성 없이는 자기 자신에 접근할 수 없다. 그녀는 어머니에 의해 자신의 인격성이 사실상 강탈당한 상태에 있다. 게다가 그녀는 그 뒤에도 오랜 동안 자신에게 할당될 역할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넌더리가 날 때까지 수행해야 한다. 그녀는 이를 통해 어쩌면 자신 누구인가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여성들은 오직 직업이나 재능과의 전적인 동일성에 의해 존재하지만 그 밖에는 무의식적인 처에 있는 남성들의 희생적인 아내들일 수 있다. 그것들 자체는 하나의 가면을 나타낼 뿐이므로 당사자인 여성은 얼마간의 자연스러움으로 동반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여성들이 가치 있는 재능의 소유자일 수도 있다. 자신의 인격이 대부분 무의식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발달하지 못했을 뿐이다. 이런 경우 그녀의 능력은 전혀 재능이 없는 남편에게 투사하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다지 대단하지 않던 남자가 갑자기 마치 마술의 양탄자에 실린 듯 가장 높은 정상으로 떠올려지는 것을 보게 된다. 여자를 찾아라. 그러면 그 성공의 비결을 갖게 된다. 그런 여성들에게서 나는 점잖지 몹시 지저대는 제일 작은 개 앞에서 도망치는 커다랗고 힘센 앙캐들이 생각나는데 왜냐하면 단순히 그가 사나운 남성이고 그를 물어야겠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그녀의 공허함은 위대한 여성의 비밀이다. 공허함은 남성에게 원초적인 낯설음, 깊은 심연의 타자음이다. 이러한 공허함의 동정을 유발하는 가련함은 안타깝게도 여성성에 파악할 수 없는 강력한 신비 그 자체이다. 그런 아내란 순전한 숙명 그 자체다. 남자는 거기에 반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말할 수 있거나 또는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거나 혹은 둘 다이며 마침내는 이러한 함정 속에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복을 느끼게 되거나 혹은 그렇지 않을 경우 자신의 남성성을 획득하게 될 유일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솜씨가 서툴러 망칠 수도 있다. 우리는 전자의 경우에는 그의 멍청한 행복을 없앨 수 없고 후자의 경우에는 그의 불행을 납득시킬 수 없다. 어머니들이여 그 말이 너무나도 놀랍게 들리는구나. 모성 영역의 경계에서 남성의 행복을 확인하는 이러한 상식과 더불어 우리는 네 번째의 유형으로 눈을 돌린다. 부성적인 모성 컴플렉스. 이 유형은 부성적인 모성 컴플렉스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병리적 현상으로 볼 때 이런 여성은 상대 남자에게 불쾌하고 바라는 게 많으며 거의 만족을 모르는 동반녀이다. 왜냐하면 그녀의 모든 노력은 자연스러운 근원적 토대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거역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생 경험의 증가가 그녀에게 더 나은 것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말은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녀는 우선 개인적이자 좁은 의미의 어머니와의 싸움을 포기한다. 그러나 최상의 경우라 하더라도 어둡고 불명확하고 의심스러운 것은 그녀의 적이 되고 그녀는 모든 확실한 것, 명석함, 이성적인 것을 키우고 이를 강조한다. 그녀는 실용성과 냉철한 판단에서는 자신의 자매를 능가하고 그녀의 남편에게는 친구이며 누이이자 판단력 있는 조언자가 될 수 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그녀의 남성적인 야심은 남성의 개성에 대한 인간적인 모든 에로스를 초월한 이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모성 컴플렉스의 모든 형태 중에서 이 유형의 여성은 인생 후반부에 결혼 생활의 기록을 갱신할 가장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물론 그것은 그녀를 주로 위협하는 오직 여성적이라는 지옥, 어머니 품의 혼돈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가능하다. 컴플렉스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듯이 실제로 삶을 통하여 그 최후의 바닥까지 다 퍼올렸을 때만 극복된다. 우리가 컴플렉스에서 빠져나오려면 컴플렉스의 토대로부터 우리를 멀리 떨어뜨리게 한 것들을 반드시 쓰레기와 함께 모두 받아 삼켜야 한다. 이런 여성은 고개를 돌린 채 세계로 나간다.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돌아보다가 굳어진 롯의 아내와 같다. 그러는 사이에 착각과 실망과 자극의 부담스러운 원천으로서의 세계와 삶은 마치 하나의 꿈처럼 그녀를 지나친다. 그 모든 것은 그녀가 세계와 삶을 똑바로 바라보려는 노력을 하지 못한 데 그 이유가 있다. 그리하여 그녀의 삶은 그녀가 주로 토징하는 오직 모성적 여성적인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현실에 대한 무의식적인 반응 태도의 결과다. 그러나 그녀가 얼굴을 돌리면 그녀에게는 처음으로 보다 성숙한 투명한 빛 속에 세계가 열리며 생생한 삶의 빛깔과 젊은 시절에 아니 가끔은 어린 시절에 애교 있는 경이로움으로 장식된 세계가 열린다. 그러한 것을 본다는 것은 진리의 인식과 발견을 의미하며 진리는 의식성의 필수 조건인 것이다. 삶의 한 조각은 잃어버린 듯이 지나가지만 삶의 의미는 그녀를 구제한다. 아버지와 싸우는 여성은 그저 자신에게 낯선 것만을 멀리하기 때문에 오직 충동적 여성의 삶을 살아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만약 그녀와 어머니가 투쟁한다면 그녀는 본능성의 손상이라는 위험 부담을 안고 보다 높은 의식성에 이를 수 있다. 왜냐하면 어머니 안에서 자신의 존재의 모든 암흑성, 충동성, 모호함, 무의식성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그녀의 투명성, 실용성 그리고 남성성 덕분에 이런 유형의 여성은 종종 아주 중요한 지위에서 발견되는데 그 자리에서 그녀가 늦게나마 발견한 모성적 여성성이 냉철한 이해력에 이끌려 축복에 찬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여성성과 남성적 이해력의 혼합은 이렇게 밖에서만 확인될 뿐 아니라 시몬의 은밀한 영역에서도 발견된다. 그녀는 남성의 정신적인 인도자로서 조언자로서 외부 세계에는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고도의 시몬의 책임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한 특징 때문에 남성은 그녀를 다른 형태의 모성 컴플렉스의 여성들보다도 더 잘 꿰뚫어 볼 수 있다. 그래서 남성 세계는 그녀에게 흔히 좋은 류의 모성 컴플렉스를 투사한다. 여성 속에 있는 너무나 여성적인 측면은 엄청나게 섬세한 감정의 특성을 지닌 모성 컴플렉스를 가진 남성을 놀라게 만든다. 그러나 그는 이런 여성에게 놀랄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그녀가 남성적인 정신의 다리를 놓아 그 위로 그가 감정 저편 기슭으로 안전하게 건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녀의 명료한 오성은 남성에게 신뢰를 불어넣는다. 그 같은 신뢰는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될 요소다. 남녀 관계에서 신뢰가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남성의 에로스는 위로 끌어올려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또한 아래로 모든 지성적인 남성이 몸서리쳐지는 여성 헤카테, 그리스의 여성에게 지혜와 자신의 자의 여신이며 밤의 지혜자, 달의 여신으로 죽은 자의 혼을 불러내고 유령들을 보내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와 칼리, 인도 신화의 여신, 시바의 아내 중 하나로 검은 얼굴에 피를 머금고 있는 끔찍한 모습을 하고 있다. 무시무시한 어둠의 세계로 하강하기도 한다. 이런 여성의 오성은 끝없는 미로처럼 보이는 절망의 어둠에서도 남자에게 별이 되어줄 수 있다. 요약, 지금까지 이야기된 것으로 미루어 신화의 표면과 모성 컴플렉스의 영향력은 개별 사례가 보여주는 다양성을 벗겨내고 본다면 결국 무의식에 관계된다는 점이 분명해졌을 것이다. 만약 인간이 자신에게는 의식과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보이지 않는 지가 알 수 없는 무의식 속에서 그에 대한 본보기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처럼 밤과 낮, 여름과 겨울의 우기를 비유로 하여 우주를 밝은 낮의 세계와 환상적인 존재들로 가득 찬 어둠의 세계로 나누는 그러한 생각에 이르렀겠는가. 근원적인 객체 파악이 사물의 객관적 형태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란
다만 일부분에 불과하고 그 대부분은 정신 내적 사상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내적 사상은 오직 투사됨으로써 사물과 관계를 가진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전적으로 원시인들이 정신의 고행, 즉 인식 비판을 아직 경험하지 않은 데에 있다. 이들은 세계를 오히려 일반적 현상으로 주관적인 것도 객관적인 것도 서로 뒤섞이는 넘치는 환상의 흐름에서 그저 희미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밖에 있는 모든 것은 안에도 있다. 괴테와 함께 우리는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이다. 근대의 합리주의는 안을 밖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고 싶어 하지만 안은 그 고유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모든 의식의 경험을 선언적 경험으로 앞질러 간다. 가장 넓은 의미의 경험, 도대체 정신적인 것이 어떻게 예외 없이 외부적인 것에서만 생겨날 수 있는지 우리는 전혀 상상할 수가 없다. 정신은 삶의 비밀의 가장 내면에 속하며 살아있는 모든 유기체가 그 고유의 구조와 형태를 가지듯이 정신도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 신적 구조와 그 요소들, 그 원형이 생성된 것인지의 여부는 일종의 형이상학적 물음이므로 대답할 수 없다. 정신의 구조는 그때그때 발견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경우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 즉 선행 조건이다. 그것은 어머니이며 체험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형식이다. 이에 대해서 아버지는 원형의 역동성이다. 왜냐하면 원형은 형식이자 동시에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원형의 보유자는 일차적으로 개인적인 어머니다. 아이는 우선 무제한의 신비적 참여, 즉 어머니와의 무의식적 동일성 속에 살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아이의 신체적인 선행 조건일 뿐 아니라 또한 정신적인 선행 조건이기도 하다. 자아의식이 깨어남과 함께 그 참여 상태는 점차 해소되고 의식은 무의식에 대립하면서 자신이 가진 고유한 선행 조건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거기서 자아는 어머니와 분리되고 어머니의 개인적인 특수성은 점차 분명해진다. 그래서 어머니의 심상에서 환상적이고 신비스러운 성질이 모두 떨어져 나가고 바로 가까이에 있는 가능성, 예를 들면 할머니와 같은 사람에게 옮겨간다. 할머니는 어머니의 어머니로서 어머니보다 더 위대하다. 그녀는 정말 위대한 어머니이다. 그녀는 지혜와 함께 마녀 같은 면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왜냐하면 원형이 의식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런 특징이 더 뚜렷해지고 더욱 분명한 신화적 형상을 취하기 때문이다. 원형에게서 어머니에서 할머니로의 이행은 한 등급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런 사실은 컨대 바탁톡 사람들의 견해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죽은 아버지를 위해 영전에 바치는 제물은 하찮은 것이다. 그것은 일상의 음식이다. 그러나 만약 죽은 자의 아들에게 이미 아들이 있다면 그는 할아버지이고 그 때문에 저승에서 더 고귀한 존재에 이른다. 그래서 그때는 그에게 더 큰 제물을 바친다. 의식과 무의식 간의 거리가 더 멀어지면 할머니는 등급의 상승으로 태모로 변하는데 이때 이 심상의 내적 대립들이 종종 와해된다. 한편에는 자애로운 선녀가 다른 한편으로는 악한 선녀가 생겨나는가 하면 혹은 호의적이고 밝은 그러면서도 위험하고 어두운 여신들이 생겨난다. 서양 고대와 특히 동방의 문화에서는 그러한 계급들이 자주 하나의 심상 속에 융합되어 있어 의식이 이러한 모순을 전혀 거슬리게 느끼지 않는다. 신에 관한 전설들이 자주 모순에 차 있는 것처럼 신들의 이미지가 보여주는 도덕적 특성도 모순에 가득 차 있다. 서양 고대에서 신들의 그러한 모순과 도덕적 이중성은 이미 일찍부터 거부감을 유발했고 그에 상응하는 비판이 생겨나서 결과적으로 한편으로는 올림푸스 신들의 집단의 가치를 떨어뜨렸고 다른 한편으로는 철학적 해석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 같은 점이 가장 분명히 표현된 것은 아마 유대교의 신 개념의 기독교적 혁신일 것이다. 도덕적 이중성을 지닌 야훼는 한편으로는 절대적으로 선한 신이 되었고 그에 대립하여 마귀가 모든 악을 한 몸에 지니게 되었다. 마치 서구 사람들에게 보다 강력한 감정의 발달이 일어나 신성을 도덕적으로 둘로 나누는 결정을 해야만 했던 것으로 보인다. 동방에서는 그에 반해서 집단적 지성적 입장이 우세하여 감정 가치에 결정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신들이 본래의 모순적 입장을 전혀 방해받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동방에서는 칼리, 서방에서는 마돈나로 대변되는데 마돈나의 경우 그림자를 전적으로 상실해버렸다. 그림자는 저급한 지옥으로 추락해 그곳에서 마귀할멈으로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생활을 영위한다. 감정 가치의 발달 덕분에 밝고 자애로운 여신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고양되었지만
마귀를 통해서 몰사되어야 할 어둠은 이제 인간에 국한하여 존재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이런 독특한 양상은 주로 기독교가 만이주의적 이원론에 기겁을 한 나머지 온 힘을 다해서 윤리신교를 지키려 했기 때문에 발달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어둠과 악의 현실성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인간 자신에게 그 책임을 떠맡기는 길밖에 달리 다른 방도가 없었다. 사람들은 마귀를 거의 심지어 완전히 없앴다. 그럼으로써 이전에는 완전히 신성의 일부를 이루었던 형이상학적 형상이 인간 자신 속으로 투입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추구되어야 할 신비의 실제적인 담당자가 되었다. 모든 선은 이 신으로부터, 모든 악은 인간으로부터 이러한 진전은 근래에 와서 극악하게 뒤집혔다.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우리를 맹돌면서 실제 악은 선의 오해일 뿐이고 진보의 유용한 도구라고 속삭인 것이다. 사람들은 그로써 어둠의 세계를 완전히 없앴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에게 어떠한 심리적 중독을 일으켰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인간은 스스로 마귀가 되어버린 것이다. 왜냐하면 마귀는 원형의 반쪽이어서 그 저항할 수 없는 힘은 신앙심 없는 유럽인도 적절한 경우든 아니든 매번 오 하느님이라고 외치도록 하기 때문이다. 가능하다면 우리는 원형과 결코 동일시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정신병리학과 시대적 사건이 제시하듯 그것은 충격적인 결과를 빚어내기 때문이다. 서방은 심리적 경영을 잘못하여 파멸에 이르렀다. 즉 집어삼킨 악 이외에도 이외의 선까지도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 인간에 의해 길들여지지도 않았고 또한 길들일 수도 없는 심적인 위력, 말하자면 신격 그 자체를 부인해야 할 정도가 된 것이다. 심리학적 비판 의식을 가지고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를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기를 권한다. 니체는 보기 드문 귀결에 도달하면서 진정으로 종교적인 인간이 가진 열정으로 신이 죽었다고 하는 초인의 심리학을 표현하였다. 니체는 신적인 모순을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인간의 좁은 집에 가두어 둠으로써 무너져버린 인간의 심리를 표현한 것이다. 현자, 베테는 얼마나 무서운 전율이 초인을 사로잡고 있는지를 알았던 것 같다. 그리고 이로써 교양 있는 속물의 우월한 미소를 끌어들였다. 어머니에 대한 그의 이상화 작업은 하늘의 여왕에서부터 동시에 이집트의 마리아까지 모두 포괄하는 크기였는데 그것은 사색적인 서구인들에게 최고의 지혜와 사순절 설교와 같은 뜻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기독교의 소명을 받은 대표들 자신이 종교적 경험의 토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능을 공개적으로 고하는 시대에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나는 한 신학자의 논고, 개신교적인 논고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발표해 본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자연주의자든 이상주의자든 단일 존재이며 낯선 세력이 우리 내면의 삶에 끼어들 만큼 그렇게 특이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신약 선서가 전제하고 있듯이 이 글을 쓴 저자는 50년도 전에 이미 인간의식의 불안정성과 해리 가능성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었고 실험적으로 증명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의식하는 의도들은 항상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무의식적인 것의 간섭으로 방해받기도 하고 차단당하기도 한다. 정신은 단일성과는 거리가 멀고 그와 반대로서도 용납되지 않는 충동, 억제와 격정이 부글거리는 혼합물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갈등 상태는 너무도 견디기 어려운 것이어서 신학이 그렇게도 칭송하는 구원을 소망할 정도다. 무엇으로부터 구원이란 말인가? 당연히 무척이나 의심적인 정신 상태로부터의 구원이다. 의식의 단일성 또는 인격의 단일성은 결코 진실이 아니라 사람들의 바람일 뿐이다. 지금도 한 철학자가 생생하게 생각난다. 그도 이러한 인격의 단일성을 꿈꾸고 있었는데 신경증 때문에 나에게 상담하러 왔다. 그는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얼마나 많은 전문의들에게 진료를 받았고 방사선 촬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나는 모른다. 그는 늘 자신이 암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받았다. 그가 말했다. 나도 내가 암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래도 암에 걸렸을지도 모르지요. 누가 이러한 터무니없는 상상에 대한 책임을 떠맡겠는가? 그가 그러한 상상을 만든 것은 아니다. 낯선 힘이 그에게서 그러한 것을 강요한 것이다. 나는 이런 상태와 신약 성서에 사로잡힌 상태가 다를 바 없다고 본다. 내가 공중에 살고 있는 마귀를 믿든 악의적인 싸움을 걸어오는 무의식의 어떤 요소를 믿든 그것은 조금도 상관이 없다.
인간이 그런 낯선 힘들에 의해 상상으로 만든 단일성을 위협받는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신학은 100년 전의 낡은 논주로서 여전히 계몽적으로 탈신화하기보다는 이제는 한번 이런 심리적 사실을 고려하는 편이 나을 듯하다. 앞에서 나는 모성성의 우서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이는 정신의 여러 현상들을 조망하고자 시도했다. 비록 인격주의적 심리학으로 가려져 있고 그 특징이 일일이 지적되지 않았어도 독자들은 태모의 형상이 신화적으로 나타내는 여러 특징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모성상의 특별한 영향 아래 있는 우리의 환자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머니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 말과 상으로 표현하도록 요구한다면 우리는 직접적으로 신화적인 모성상에 비유되는 상징적인 표현들을 거두어들이게 될 것이다. 이런 비유에서 우리는 이제 아직도 많은 작업이 요구되는 다른 영역으로 들어서게 된다. 나는 내가 그에 대해 새삼 어떤 결정적인 의견을 표명할 입장에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그런데도 몇 가지 소견은 피력할 때는 그것이 일시적이고 구속력이 없는 것이라고 보아주기 바란다. 무엇보다도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은 것은 모성상을 표현하는 사람이 여성이 아니고 남성이라면 모성상이 다른 차원에 있다는 점이다. 여성에게는 그녀가 그녀의 의식적인 성의 역할에 상응하는 삶의 유형이 된다. 그러나 남성에게는 어머니가 체험해야 할 낯선 대자의 유형이며 잠재된 무의식의 상들의 세계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이런 근거만으로도 남성의 모성 컴플렉스는 여성의 모성 컴플렉스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어머니는 특히 남성에게 처음부터 상징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므로 남성이 어머니를 이상화하는 경향이 생긴다. 이러한 이상화는 사실상 은밀한 제약막이다.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할 때 그것을 이상화한다. 두려움의 대상은 무의식이자 그 마술적 영향력이다. 남성에게는 어머니가 사실상 상징적인데 반해 여성에게는 어머니가 심리학적 발전 과정에서 비로소 상징이 되는 것 같다. 경험상 남성에게는 우라니아, 그리스 신화의 9시 신 중 하나로 교훈 문학과 천체학에서 신성시한다. 유형이 일반적으로 더 강하게 등장하는 한편 여성에게는 지하계적 유형, 이른바 대지인 어머니가 우세하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 원형이 나타나는 시기에는 보통 다소간 원초적 상과의 완전한 동일성이 일어난다. 여성은 직접 대지인 어머니와 동일시될 수 있다. 그에 반해 남성은 그렇지 못하다. 정신병 증례를 제외한다면. 신화가 우리에게 밝혀주듯이 태모는 흔히 그에 상응하는 남성과 짝을 이루어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남성은 소피아에 의해 축복과 사랑을 받는 아들로서 영원한 소년 혹은 지혜의 아들, 즉 현자와 동일시된다. 그러나 지하계적인 어머니의 동반자는 그와 반대로 발기된 성기를 가진 헤르메스 혹은 링감이다. 이 상징은 인도에서 가장 높은 정신적 의미를 갖는데 헤르메스는 결정적으로 서구의 정신 발달이 시작된 헬레니즘적인 통합주의에서 보이는 모순에 가득 찬 형상 중의 하나이다. 또한 헤르메스는 현현안의 신이면서 초기 중세의 자연 철학에서 거론되는 세계 창조의 주체인 누스의 것이다. 이런 비밀은 에메랄드로 이루어진 석관에 나타난 신비로운 말로 표현된다. 위에 있는 모든 것은 동시에 아래에 있는 것과 같다. 이러한 동일시와 더불어 우리는 신의 짝, 즉 대극의 쌍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된다. 하나가 또 다른 하나, 즉 대립적인 것과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대극의 쌍을 의미한다. 그것은 개성화, 자기 실현으로 직접 인도하는 경험이다. 서구의 중세 문헌에서 그리고 동방의 지혜의 보교에서 그 과정의 풍부한 상징을 제시할 수도 있겠으나 이런 일에는 말과 개념은 물론 이념 자체도 사실 별 의미가 없다. 그것들은 심지어 너무 위험한 잘못된 길이 될 것이다. 아직 비밀에 쌓인 이러한 심적 경험 영역은 이를테면 원형을 직접 대면하게 되는 곳이며 또한 그 원형의 정신적 세력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이기도 하다. 만약 그러한 영역에 어떤 의미가 있다면 그 영역은 순수 체험의 영역이다. 그러므로 어떤 공식으로도 포착할 수 없고 선취할 수 없다. 아플레이우스가 선상의 비너스에게 한밤중에 포효함으로써 공포를 유발하는 프로세스피나에 해당한다고 함으로써 그가 천상의 여왕에 대한 기도 속에 얼마나 큰 긴장을 표현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물론 더 이상의 설명 없이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태고의 모성상의 경악스러운 모순이다. 내가 1938년 처음으로 이 글을 썼을 때 나는 12년 뒤에 모성 원형의 기독교적 현상이
도그마의 진리로 드높여지리라고는 미처 알지 못했다. 기독교에서의 천상의 여왕은 당연히 빛, 선, 영원함을 제외하고는 올림푸스 신의 특성들을 모두 제거했으며 심지어 그녀의 인간적인 육체도 에테르적인 불면성으로 변했다. 사실 그 육체는 거친 물질성의 덧없음의 의미가 전반적으로 담겨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신의 어머니에 대한 풍부한 비유는 이시스와 세멜레의 이교도적인 선행 형상들의 관계를 보존하고 있었다. 이시스와 호루스인 아들만이 성화상으로 법례가 될 뿐 아니라 원래 인간인 디오니소스의 어머니인 세멜레의 천상 여행 동안 성처녀의 승천을 앞질러 보여준 예이다. 또한 세멜레의 아들은 죽음과 동시에 부활하는 신이다. 마치 그리스도를 낳은 성처녀 마리아가 돼지인 것처럼 세멜레 자신도 오래된 돼지의 여신이었던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심리학자는 당연히 다음의 의문을 제시한다. 모성상의 그토록 특징적인 어머니와의 돼지와 어둠의 관계, 동물적인 충동 및 열정의 정신을 가진 육체적 인간과 끝을 모르는 심연의 관계, 또한 물질의 관계는 결국 어디에 이르겠는가 하는 물음이다. 도그마의 선언은 자연과학과 기술의 성과가 합리주의적, 물질주의적인 세계관과 협동하여 인류의 자산을 엄청나게 파괴하고자 위협하던 시기에 생겨났다. 인류는 두려움과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엄청난 범죄 행위를 준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수소폭탄을 사용해야 할 경우가 올지도 모른다. 그때 자신의 생존의 정당한 방어를 위하여 생존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행위가 불가피할지도 모른다. 사물의 이러한 운명적 전개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대극으로 신의 어머니는 하늘 높이 올려지고 있다. 그녀의 승천은 지하계 세력의 반란으로 나타내는 물질주의적 공리공론주의에 대한 의도된 대항으로 해석된다. 그리스도의 현시와 더불어 당시에는 먼저 근원적이자 하늘에 존재하는 신의 아들로부터 악마와 신의 대립자가 생겨났듯이 이제는 그 반대로 천상의 형상이 그녀의 근원적이며 지하계적인 영역에서 분열되어 대지와 지하세계에서 풀려나 자유로워진 티탄족의 힘과 대립하는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마치 신의 어머니에게서 물질적인 본성적인 특징이 모두 제거되었듯이 물질도 철저하게 탈훈화되었으며 그것도 바로 물리학이 다음과 같은 인식을 진행하는 시점에서 일어났다. 즉 물질을 바로 비물질화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 성질이 부여된 것을 보고 그 정신과의 관계는 더 이상 선반 위에 얹어둘 수 없는 문제로 만든다는 인식이다. 자연과학의 엄청난 발전은 우선 시몬의 왕관을 성급하게 벗겨버리고 마찬가지로 깊은 생각 없이 물질의 신격화로 인도했다. 그리하여 똑같은 과학적 인식에 대한 충동은 정신과 물질이라는 두 세계관 사이에 벌려진 엄청난 간극에 다리를 놓으려 한다. 심리학은 승천의 도그마에서 상징을 보고자 한다. 그 상징은 어떤 의미에서는 암시된 발달을 미리 취하고 있는 것이다. 심리학은 대지와 물질의 관계를 모성 원형의 불가결한 특성으로 여긴다. 이와 같은 제약된 모습을 통해 하늘에, 즉 정신의 나라에 수용된 것이라고 묘사될 때 그것은 땅과 하늘, 혹은 물질과 정신의 융합을 시사하는 것이다. 물론 자연과학적 인식은 반대 방향의 길을 제시할 것이다. 그것은 물질 그 자체에서 정신에 필적하는 것을 인식한다. 이런 과정에서 이 정신의 상은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혹은 적어도 대부분의 성질로서 처리된 것처럼 보인다. 마치 지상의 물질이 하늘로 옮겨가 자신의 특별한 고유성을 제거당하는 것과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분리된 두 원리의 합일은 시작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승천은 물질주의에 대한 절대적 대극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된 역습이 대극 간의 긴장을 결코 감소시키지 않고 오히려 극단적인 긴장으로 드러낸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이해하자면 육체의 승천은 너무나 압도적인 프노이마적, 연기적 경향 때문에 결국 악과 동일시되어 물질을 인정한다는 의미다. 정신과 물질은 그 자체로는 중립적이며 더 나은 표현을 하자면 두 가지 특성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 말하자면 인간은 선인이 악인이 하고 부르는 것을 모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비록 선인이 악인이 하는 것이 고도로 상대적인 성질의 명칭이지만 그 이름의 토대에는 실제적인 대극이 있으며 그 대극들은 정신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신체적 성질의 에너지적 구조에 속하는 것이다.
이런 에너지 구조 없이는 어떤 확언할 만한 존재도 없다. 그 부정 없이는 어떤 태도도 없다. 이런 극단적인 대극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 대극 때문에 다른 하나 없이 하나일 수 없다. 이는 고대 중국 철학이 설명하는 바와 같다. 양은 음의 싹을 품고 있고 그 역도 성립한다. 그러므로 물질 속에 정신의 싹이 있고 정신 속에서 물질의 싹이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 예로부터 알려져 왔고 라인의 실험을 통해 통계적으로 입증된 동시적 현상들은 추측컨대 이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혼이 깃든 물질이라는 생각은 정신의 절대적 비물질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왜냐하면 정신에 일종의 물질성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회 신의 어머니의 도그마는 역사상 가장 커다란 정치적 분열의 시기에 선포되었으며 그것은 자연과학 분야에서 어떤 통일체적인 세계상을 추구하는 노력에 걸맞은 하나의 보상적 징후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 둘의 발달은 연금술에서 대극의 신성한 결혼의 형태로 선취되었는데 물론 이것들은 단지 상징적인 형태에서 일어난 것이다. 상징은 이종의 바로 비교할 수 없는 요소들을 하나의 상 속에 총합할 수 있는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연금술의 쇠퇴로 말미암아 정신과 물질의 상징적 통일성은 무너지고 그 결과 현대인들은 자기 뿌리를 상실한 채 혼이 빠져나간 자연에 낯설게 서 있는 것이다. 연금술은 대극의 합의를 나무의 상징에서 보았다. 그러므로 자기의 세계에서 더 이상 편안하지 못하며 자신의 존재 근거를 현재에서도 과거에서도 또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서도 찾지 못하고 있는 현대인의 무의식에서 세계에 뿌리박고 하늘 꼭대기를 향해 자라는 인간을 의미하는 세계수의 상징을 다시 붙잡으려 한다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상징의 역사는 나무가 불변의 영원한 존재로의 길이며 성장임을 묘사하고 있다. 그 성장은 대극의 합의를 통하여 생겨나고 또한 그 자신의 영원한 현존을 통하여 그 합의가 가능하다. 부질없는 자기의 실존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철학을 만드는 인간은 오직 상징적인 진실의 체험을 통하여 저 너머의 세계, 즉 그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닐 수 있는 그런 세계로 회귀하는 길을 재발견하는 것과 같다. 모성상을 여러 개 유형으로 나누는 것은 임상적으로는 상당히 가치가 있어요. 실제 자기에게 있는 모성성들 그리고 경우에 따른 자기의 에로스가 어떻게 여기서는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여성들이 그 모성상과 어떤 모성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의 모성원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살피는데 꼭 그렇게 이런 원형이라는 개념으로 볼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관찰할 때는 여러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타입을 설명하는 하나의 가설로서의 원형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 정신분석 입장에서는 임상 상황에서 이해할 만한 어떤 잘 분류된 어떤 형들을 융이 제시하고 있어서 그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부분을 어쩌면 전체적인 동서양의 어떤 사상적인 흐름과 관련해서 형이상학적인 것을 섞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서 어디까지가 임상적인 얘기고 어디까지가 형이상학적인 얘기고 어디까지가 연금술 얘기인지 우리가 분리해내기는 굉장히 힘들죠. 이게 전체를 그냥 통합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융의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계속 이제 저는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은 그 대극이라고 하는 거 음과 양, 남성과 여성 이런 대극의 통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대극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실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당위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제 이분의 얘기 속에서는 끊임없이 어떤 현상 굉장히 스피리추얼한 쪽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근원적인 것을 잘 통합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물질과 영혼, 스피릿과 매터라고 하는 것, 물질과 영혼 사이도 영혼에도 물질이 있고 물질에도 영혼이 있다. 이런 개념. 그러면서 이
대극의 통합이라고 한 끊임없이 대극이라는 얘기를 아퍼짓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건 굉장히 서구적인 이분법이에요. 서구에서는 모든 것을 유와 무, 남성과 여성, 높고 낮고 이제 이런 현상적인 것을 모든 논리가 어떤 우리 컴퓨터 원리 컴퓨터 랭귀지가 어떻게 돼요? 지로와 원이죠. 이진법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둘로 나누는 패턴이죠. 그래서 아무리 복잡한 것도 서구 논리에 의하면 지로와 원으로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구의 물질 문명이 이분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지금 여기서 동양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가져와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동양의 깊은 어떤 차원까지를 포괄해내지 않고 서구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연금술을 하듯이 마치 연금술에서 애써왔던 것처럼 물질과 영혼을 어떤 연금술의 기법으로 해서 통합해 내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했던 것처럼 서양의 사고와 동양의 사고를 통합해 내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융화 안에서 이게 통합되어 있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그래서 동양의 얘기로 본다면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있음의 세계죠. 그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불교에서 깊은 얘기는 음양이 있기 이전에 음양이 하늘과 땅이 갈라지기 이전 혹은 음과 양이 분리되기 이전 부모로부터 내가 태어나기 이전 이 상태 그러니까 음과 양이 분리되기 이전의 상태를 하나에 가정하고 그 차원을 가정하고 있죠. 그래서 음양으로 갈려 있는 것을 통합해 나가는 것은 그냥 화학적인 통합이나 물리적인 통합이 아니고 한 차원을 넘어서 어쩌면 음양을 넘어서는 또 하나의 세계를 상정할 때만 이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끊임없이 맴도는 것 같은 느껴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교학과 선학이 있는데 교학에서는 경전을 통해서 많은 공부들을 하시죠. 그래서 거기서 도화 여러 가지 경전들, 팔만대장경 그 속에는 많은 경전들이 있는데 이걸 공부하는 것만 해도 평생을 공부해도 다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경전들이 있는데 이 경전을 통해서 어떤 이치를 깨달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수없이 부처님 때부터 있어 왔는데 동양의 사고 속에 한편에서는 이 글자로 표현된 것 가지고는 깨칠 수 없어서 결국은 참선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선종이 어떤 교종과 다른 발달을 해온 거죠. 선종과 교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선종 속에서는 이 문자로 의해서 통합해낼 수 없는 어떤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자로서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해낼 수 없는 세계를 실제 체험을 통해서 깨쳐야 된다는 것 때문에 참선을 이렇게 평생 하시는 거죠. 스님들이. 그래서 그 속에서 깨달음의 세계를 이분들은 추구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게 동양에서는 끊임없이 도의 세계 유교나 또는 도교에서도 도의 세계라고 하는 게 이런 세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우리가 여기서는 음양 이론이 있는데 음양은 이분이죠. 그 이전에 음양 이전에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통합된 우리 태극기는 하나의 통합체죠. 이 통합된 태극이라는 것이 있는 이 태극 위에 어떤 무극이라고 극이 없는 것.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양극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서양 사람인 융이 애를 쓰고 있는데
이 양극으로 나눠지기 이전의 상태, 어쩌면 우리 마음의 심리적인 얘기로 한다면 우리 안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분별이 생겨나기 이전의 마음 상태, 그 상태를 추구하는 굉장히 복잡하고 심오한 이론, 저도 불교를 잘 모르지만 이 융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그래도 우리가 근접해서 융을 이해할 수 있으려면 인도나 동양, 우리 동양 쪽의 것 중에 불교 쪽의 얘기를 제가 좀 참고를 하고 있는데, 불교 쪽에서 보는 것은 이 음양을 넘어서는 세계를 추구한다는 거죠. 갈라져 있는 음양이 화학적이나 물리적으로 이렇게 융합해서 어떤 솔루션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쩌면 동양에서는 이의 세계, 이와 기가 있죠. 우리 주작으로 치면 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의 세계죠. 그게 진리의 세계라는 거고, 기의 세계는 에너지의 세계죠. 그래서 현상계를 얘기하고 원리가 있고 현상이 있는데, 이 원리 세계와 현상의 세계인데, 이 현상의 세계를 가지고 계속 융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 도의 세계 혹은 이의 세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의 세계는 통합의 세계고 어떤 분화되지 않은 세계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분화된 것을 어떻게 해서 통합해내느냐, 아니면 분리되지 않은 상태 속에 원만함으로 어떻게 원만함을 회복하느냐. 어쩌면 우리가 양분되기 이전의 상태가 우리가 원래 타고난 어떤 불성이고 신성이고 이런 개념을 이 속에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이게 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세계가, 이 물질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요즘 양자역학을 가지고 다 세계를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마치 우리 요즘 정신분석이나 이런 심리학을 요즘 영상기술이 발달하면서 브레인 사이언스, 뇌과학 쪽에서 우리 브레인의 구조를 연구하고 촬영하고 그걸 데이터화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전부 이해할 수 있다고 애쓰고 있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 애씀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심리적인 현상들 전부 물질적인 뇌 활동 연구를 통해서 우리 심리를 다 파악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실제로는 그 부분은 프로이드가 처음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거죠. 우리 인간의 정신세계를 우리가 가시적인 물질의 세계로 환원해서 볼 수 없다고 하는 한계 때문에 실패한 부분인데, 끊임없이 그 프로이드가 실패했던 것을 지금도 메디컬 사이드에서는 계속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건 굉장히 템팅해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뇌를 촬영해 보면 어느 부분에 신호들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서로 관련돼 있다, 심리적인 것과 관련돼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 심리를 어떤 물리적인 방법으로 수술이나 무슨 어떤 어떤 약물이나 이런 방법으로 다 컨트롤할 수 있느냐, 건강한 유기체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끊임없이 유혹적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다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죠. 끊임없이 추구하지만 그게 신기루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양자역학이나 물리학 쪽에서 계속 원자를, 과거에 이 여기서 원자 얘기가 많이 나오죠. 원자라고 하는 게 최초의 마음이 투사된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 정신에 있는 것을 투사했다고 보는 건데, 최초의 원자론 자체가 그리스 사람들이 원자를 실제로 측정한 게 아니고 가장 핵심적인
최소 단위가 있을 것이다. 그걸 원자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개념을 가지고 계속해서 발달한 게 지금 원자에 대한 이론이죠. 근데 원자가 최소 단위라고 그랬는데 원자를 정밀히 들여다보니까 그 원자 속에 또 그 안에 전자가 있고 여러 가지 원자 핵이 있고 그래서 그 세계 자체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작은 세계지만 마치 우리 태양계가 있는 것처럼 우주가 또 그 속에 들어있는 거지 작은 세계 속에서.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세밀하게 파고들어도 그 속에 더 작은 세계들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다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물리적인 현상만을 가지고 우주를 이해를 하고 우리 인간의 마음들을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죠. 과학적으로 인간의 정신들도 다 이해하고 영성이나 어떤 우리의 심리적인 것까지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처럼 하는데 그 부분이 융도 거의 불가능하다고는 봤는데 융 스스로도 굉장히 많은 질문을 던졌지만 어떤 해답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이 동양 쪽에서는 이런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런 것 같아요. 동양 쪽에서 특히 불교 쪽에서 보고 있는 것은 제법이 공상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모든 것이 어떤 형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여기서 계속 나오는 어떤 이미지나 어떤 형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원형이라고 하는 것, 이거 자체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어떤 상이나 어떤 것이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연기에 의해서, 그래서 인과관계에 의해서 지금 일시적으로 있는 것이지만 영원한 것은 없다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어쩌면 산은 산이와 물은 물이다 하는데 산도 공이고 물도 공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산도 결국은 계속 항상 산으로 있는 게 아니고 산이 계곡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들판이 될 수도 있고 물이 있는 자리도 결국은 항상 그 물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물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이 공이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10년 전에 만나는 사람과 같은 사람인가? 사실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끊임없이 하는 얘기는 이분들이 불교에서나 어떤 동양 사상에서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은 이 현상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어떤 큰 원리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다. 그 원리가 도고 이 원리가 결국은 하나의 신이라는 개념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런데 그 원리를 잘 이해하면 이 현상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지금 융은 이 현상계 안에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아까 얘기대로 한다면 산이나 지금 물이나 다 이게 무상한 것이고 어떤 공상이다. 사실은 공이라고 하는 것, 실제 영원히 있는 상이 아니다. 일시적으로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 다 투사라고 우리 마음자리에서 생겨나는 투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투사의 개념이 굉장히 불교에 있는 개념 속에 이 투사의 개념이 지금 정신분석에서 가지고 있는 투사의 개념이 원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투사해서 이해를 하는데 투사를 하니까 실제 있는 상이 아닐 수 있다. 항상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밖에 투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투사를 완전히 거두어내는 작업이 어쩌면 수행의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해하고 있는 세계는 우리의 투사에 의해서 결정된 거다. 결국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의 것을 투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산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산이라고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진 어떤 이미지를 투사한 것이고
강의라고 하는 것도 내가 가진 이미지를 투사한 것이라고 한다면 실제 그걸 산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이 그렇게 이해할 뿐이지 실제 그것이 산인지 들인지 하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항상 영원불멸하는 어떤 그냥 그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그게 실상이 아니라고 이제 보는데 또 하나는 그렇게 다 영원히 있는 것은 없는데 그렇지만 실제 사람도 있고 산도 있고 물도 있다고 할 때 여기에서 이분들은 원래는 공이지만 원래 영원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연기에 의해서 결국 요즘 말로 해서는 인과 법칙에 의해서 어떤 인연에 의해서 세상에는 여러 다양한 것들이 생겨난다. 그래서 그것을 제법 실상이라고 또 불러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제법 공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항상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지만 지금 있는 것 자체는 실상이 내가 투사를 완전히 내 투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는 것들은 그건 실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공상이라고 한쪽에서는 실상이라고 이게 실제 있는 상이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모순되는데 서양에서는 유하고 무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유냐 무냐를 계속 따지죠. 의식이냐 무의식이냐 하는 쪽에서 그리고 음이냐 양이냐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런 쪽에서 융이 계속 따져 들어가고 있긴 한데 이것만은 아무리 이 방향으로 끌고 가도 해답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동양적인 사고방식이죠. 이 양극이라고 하는 대극이라는 것을 이 같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어떤 면에서는 언어가 더 이상 언어로 해서 이해할 수 없는 세계 그래서 실제 체험을 통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 그래서 음과 양이 나눠지기 이전의 세계 하늘과 땅이 분리되기 이전의 세계 그 세계 그런 세계 속으로 우리 마음이 그 세계를 이해하고 그 속으로 그 세계에 우리 마음이 머물러 있어서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상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마음도 생겨나기 이전의 상태의 마음으로 가는 게 이게 어쩌면은 도의 세계고 이게 불성이고 신성이다 하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서양에서는 계속해서 이분법을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어서 이 동양의 사고를 가져온다고 하지만 동양의 사고하고 섞이지 않고 있는 계속 물과 기름 같은 그런 느낌을 저도 지금 받고 있어요. 오늘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다뤘는데 우리 강 목사님 우리 얘기를 쭉 듣고 있었을 텐데 강 목사님도 얘기를 조금 나누시겠어요? 저 이야기를 다 못 들었고요. 아까는 계속 이제 트래픽 때문에 운전하느라고 예, 이야기 다 못 들어가지고 괜찮아요. 오늘 그러니까 어쩌면 굉장히 많은 내용을 했는데 모성 원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특히 딸들이 가지는 모성 원형. 그리고 임상적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도움이 되는 어떤 분류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건 참고하면 되는 건데 이걸 근본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융의 얘기 속에서는 굉장히 많은 신화들을 끌어들여서 그리고 동서양의 어떤 이해법 이걸 합쳐서 설명을 하는데 그게 우리가 지금 소화불량이 돼서 이걸 지금 재채기를 하고 있는 셈이에요 지금. 서양적인 거 동양적인 것을 같이 막 섞어 놓으니까 이걸 동양 사람으로서 이걸 이해하기가 좀 저도 힘들어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 서양에서 그 영지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영지주의가 생각보다 저기 서양 문화라든지 철학이나 종교 이런 데 파고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그 영지주의라는 것도 한쪽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영지주의가 있는데 영지주의인 것 같은데 아닌 게 있고 아닌 것 같은데 인 거 있고 이래가지고 그걸 책을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상당한 복잡한 게 아니라 그것만 연구해도 참 아무도
할 수 예, 없는 건 다양한 영역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분법이라는 게 그 단순하게 이분법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모든 방면에 다 그걸 딱 잡고 있는 사상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과연 인간이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그 융이 아무리 동양 사상 쪽이나 동양 철학 쪽을 수용하려고 애를 써봐도 그 근본 틀 자체가 이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그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하는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면은 거기서 좀 벗어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도 굉장히 아직 진짜 1000분의 1도 아직 사실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거 융을 계속 공부를 하면서 그랬는데 그 저번에 얘기한 그 원효의 그거랑 그 연결시켜가지고 해석해 놓은 그 교수님의 그 어제 논문을 읽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그전에는 안 왔던 생각이 번뜩 이렇게 이해가 약간 되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평가하는 게 융이 굉장히 어떤 이렇게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큰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뭐라고 그런 한계점은 물론 있지만 굉장히 이거를 확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는 생각이 어제 들면서 그 융이 없었으면은 그 어제 읽었던 그런 생각이 나오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문화적으로 동양과 서양과 만난다는 것이 굉장히 피상적으로 그려지고 있고 19세기 말이나 20세기에 진정으로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심도 있게 그려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문문을 접하고 우리가 유럽 가서 정말 그 관광하는 것처럼 볼 건가 어떻게 볼 건가인데 융이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떤 노력을 했다는 것을 어제 생각을 했고 굉장히 어떻게 깊이 있는 그 후대들의 연구를 어떤 이렇게 그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하게 됐다는 생각이 어제 조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융을 이때까지 공부하면서 사실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게 딱 그 다른 정신분석 그 학자들처럼 이렇게 딱 와서 꽂히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분명하게 당황스럽죠.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때는 이렇게 하고 약간 이게 안 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융 선생님한테 좀 죄송하지만 근데도 어제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굉장히 그 전에는 어제 그 불교랑 접목시킨 글들을 굉장히 머리로 읽었었거든요. 그 네. 전에는. 근데 어제는 갑자기 딱 약간 이렇게 느껴지는 느낌이 들면서 아, 융이 원하는 게 약간 이런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저도 잘 아직 다 이해를 못하고 다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큰 역할을 했을 것 같고, 네, 앞으로도 혼란스럽지만 계속 그래요. 노력하는 우리 한 선생님이 아주 좋은 경험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이게 선사들이 계속 하는 얘기가 그 얘기. 그 분리문자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려고 하는 순간 뒤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융이 이 세계를 분리문자의 세계를 계속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이분이 동서양을 통합해내겠다고 한다면 어떤 깊은 경지에 가려면 다른 차원의 얘기인데 다른 차원의 얘기를 서구의 랭귀지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벽이 더 점점 쌓이는 거죠. 이걸 읽어내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그건 이 체험을 가진 사람만이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한 선생님이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귀한 거죠. 그 내용이 어떤 것이건 간에 융을 읽음으로써 결국 내가 지금까지 어느 지점에 이르지 못한 것을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의 자극을 준 거죠. 예, 융이 자기가 한 얘기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융의 여러 가지 어프로치가 결국은 그게 도움이 돼서 내가 지금 막혀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동양적인 어떤 부분을 우리가 오히려 융을 읽음으로써 동양의 철학이나 사상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융의 도움을 우리가 받으면서 어쩌면 우리 것을 더 좀 잘 이해하는데 융이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봐요. 우리 이현수 선생님도 조금 나누시겠어요? 저는 조금 이 모성 컴플렉스에 대해서 이제 이게 예술 작품을 가지고 이렇게 논문들을 많이 쓰거든요. 예, 예. 최근에 제가 읽었던 논문이 뭐냐면 빈센트 반 고흐의 모성 컴플렉스를 분석 심리학적으로 조망한 글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이 빈센트 반 고흐는 굉장히 병리적인 삶을 살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 불운한 화가잖아요. 예, 예. 근데 이분의 작품을 뭐랄까 그런 이 사람의 생애에서, 그러니까 어머니와의 관계가 저도 몰랐는데, 맏아들이 고흐의 어머니는 맏아들이 태어나면서 바로 죽었대요. 그리고 이제 아마 둘째가 이 고흐였던 것 같은데, 어머니가 평생 그 아들의 상실과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고, 그런데 그 와중에 그런 슬픔 속에서도 5명의 동생을 낳았대요. 그래서 평생 그런 어머니 이미지, 굉장히 슬퍼하고 상실에 빠져 있는, 그래서 이런 무의식적으로 이런 이미지, 어머니 이미지와 무의식적으로 끌려 살았던 그런 삶을 작품으로 이렇게 좀 승화시켰다고는 하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병원에 오시는 많은 분들의 그런 내용들을 듣다 보면 초기 양육 과정에서 생애 초기에 굉장히 박탈이 있거나 결핍을 경험한 그런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런 그러니까 그런 어머니 경험이 인간의 어떤 정신 활동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구나.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고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술로 자신의 그런 무의식을 투사하는 그런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 하나의 그 사람의 그릇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마음을 담는. 그렇죠. 근데 예. 우리가 고흐 작품 중에서 감자 먹는 사람들이란 작품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최초의 그림인데 시커멓고 어둡고 그래요. 근데 그게 바로 그 어둡고 슬픔과 상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고, 거기에 그 여성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빛을 쏘아서 이렇게 그 여성만 밝게 비추는데 시선을 주지 않는 어머니를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작품의 변화와 함께 고흐 내면의 아니마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아니마상의 변화상을 작품의 변화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통합돼 가는 과정에서 씨 뿌리 있는 사람, 또 뭐 우리가 밤의 카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작품들이 말하자면 어머니의 슬픔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영향을 받았던 것에서 이제 좀 뭐랄까 통합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니까 자연으로 승화시키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야. 그러니까 그런 해석을 좀 읽게 됐는데, 뭐랄까 우리가 통합된 모성의 원리를 표현한다는 게 참 말이 쉽지 우리도 알 수 없는 것에 너무 시달리는구나. 그래서 네. 이게 꼭 고흐가 아니고 나 자신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래요. 모든 사람이 생각하게 하는 부분인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동서양에서
동양의 쪽에서는 어쩌면 최초에 아무것도 없다는 쪽에 무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거기에서 음양도 나왔다 한다면 음양 이전의 경우에는 그 대극성이라는 거 이전에 무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솔루션이 무국으로 돌아가는 거라는, 우리 심리적으로 보면은 무국으로 돌아감으로써 우리가 이 양극화돼 있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평온을 되찾는 이런 메커니즘을 어떤 면에서 좀 심플리파이 하자고 한다면 이게 서양 쪽에서 계속해서 이 두 가지를 양극으로 보고 있는 것을, 이 양극은 하나의 현상인데 그것은 원래 무국에서 나왔다고 본다면, 여기에 인간의 번뇌가 있다고 본다면은 이 양극성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번뇌하고 있다면 이 번뇌를 벗어나는 것은 이 무국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동양 속에 어떤 도에 따른 삶, 이 양분되기 이전에 원래 우리의 본마음, 그래서 참나라는 개념을 쓰고 있죠. 우리의 본마음, 참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양극화 되기 이전의 마음이라는 이런 개념으로서 통합의 길이 동양 쪽에서는 어떤 깊은 어떤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동양 쪽에서는 그 솔루션을 일단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지만 동양의 깊은 사상 속에서는 이런 현상만을 보는 게 아니고 그 현상 너머에 있는 그 원리로, 그 원리 속에서는 자연의 질서, 도가 있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이게 부처님의 세계고 어떤 면에서 신의 세계고 이런 세계 속에서는 이렇게 번뇌를 벗어난 세계가 있다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가 있는데 서양 쪽에서는 대극을 가지고 계속 분석하는데 이게 통합이 안 일어나니까 끊임없이 그렇죠. 분석만 일어나는 거죠. 그 이제 고흐 작품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게 알려진 게 귀를 자른 자화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결국에는 어머니에 대한 분노와 사랑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품 해석을 해놨더라고. 근데 저는 순간 좀 약간 마음에서 제가 좀 움찔했던 게, 저도 이제 그림을 전공했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 창작 욕구의 근원적인 힘이 뭐냐, 뭐 이런 질문을 종종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끌려서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회화를 하는 거를 전공하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의식적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게. 네. 그러니까 갈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본능적인 갈망 또는 그것 속에는 어떤 회복의 욕구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요즘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몰랐던 그런 것들을 조금 의식화하는 그런 좀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은 내담자들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주로 또 이렇게 모래놀이 치료 상으로 환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것 자체도 굉장히 자유롭고 보호된 공간이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모성이라는 게 결국 자신을 받아주고 지탱하는 그런 어떤 모성의 영역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야 비로소 어떤 선과 악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공존하는 원형의 어머니를 만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면 그 원형이라는 개념 속에 이제 근원적인 질문 중에 하나는 정말 이 원형이 어떤 형식이라고 그러지만 뭔가가 있다는 거고,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늘 또 모성 컴플렉스라는 것 중에 여러 네 가지를 이렇게 구별을 해서 융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원형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인가, 아니면 현실적인 어머니, 실제적인 어머니하고 대상관계, 대인관계 속에서 형성되는데 그것을 분류해 보니까 이렇게 네 가지로 나오는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는
네이처 앤드 너처라고 할까요? 타고난 것인지 아니면 환경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답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상적으로는 융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여러 유형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현상이 오게 된 게 원형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실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이 그런 모습으로 투영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답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걸 우리가 또 좀 기억하는 게 좋겠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얘기죠, 앞으로도. 근데 교수님 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극으로 나눠진다면은 나눠지는 거는 에너지가 있고 극이 없으면은 에너지가 상실돼 버리는 그런 묘한 물리적 특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보면은 심리 내적으로도 보면은 에너지가 있다는 것은 뭔가 예를 들어서 융이 지금 계속 시도하고 있는 대극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은 그냥 어떻게 그냥 어떠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뭔가 다이나믹하게 에너지가 발생되는 인간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얘를 모성 원형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뭐 이게 네 가지로 구분했다고 하는 거는 무언가 아마 제가 그 차 타고 들으면서 정확하게 듣지 못해가지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그 속에서 뭔가 이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무언가가 그걸 형성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에너지가 다이나믹하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면은 융이 설명할 때 그냥 뭐 하나로 이렇게 설명한다고 하면서도 그 속에서는 뭔가가 이게 대극이 자꾸 나타나는 그런 느낌이랄까. 이제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융이 관찰한 사람은 그냥 죽은 사람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게 그 생명의 에너지가 너무 충동적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좀 극단적으로 막 표현되고 있는 사람들 너무 뭐랄까 신경계통이라든지 이런 게 에너지가 너무 넘쳐나 버리기 때문에 자기도 그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제 동양 쪽에서는 힘을 빼거든요 자꾸 무국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아예 그 태극권에서도 왜 이렇게 하면은 누군가 강력한 공격성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태극을 그리면서 그냥 싹 없애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무산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개념이 다른 게 동양 쪽에서는 그렇게 싹 한 걸 평안한 상태, 평온의 상태라고 말하는데 서양 쪽에서는 그거를 거의 죽음의 상태처럼 느낀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의 상태로 보는데 동양에서는 그 아무 움직임이 없는 것 같은 상태에서 가장 큰 힘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도 실제로 힘이 있을 수 있으면서도 어떨 때는 그 서양 쪽에서 볼 때는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진짜 힘이 그렇죠. 작용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융이 다루고 있는 그 심리라든지 사람은 분명히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을 이제 다루는데 그런 어떤 평온한 상태를 가져와 가지고 하려니까 그게 이제 뭔가 조금 한 번씩 어긋나는 그런 느낌이 생기지 않을까. 네,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다음 학기에 융을 좀 더 하면서 동양 사상을 조금 더 우리가 접목하면서 좀 다음 학기는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 자료로 제가 하나 추천할 테니까 다음 학기에는 이 책인데 제가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타너 선사의 사교 회통 사상이라 책인데 문광 스님께서 2020년에 출간한 책입니다. 좀 한문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우리 동양 사람들은 그렇게 읽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이분이 사교 회통이라고 하는 게 그 유교, 불교 그리고 도교의 사상을 회통하고 그리고 기독교 사상까지를 어떤 불교의 선적인 사상의 기본으로 해서 이거 다 통합되는 이론을 제시한 분이에요. 그래서 한국학 쪽에서는 우리 동양의 특히 한국 쪽에서 보는 불교관, 유교관, 그리고 어떤 도교관, 그리고 기독교관 이것을 하나의 회통해서 통합해서 이론화하신 분이 이 타너 선사인데 이분 얘기를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융과 같은 시대를 사신 분인데 동양 쪽에 제가 봤을 때는 대표적인 사상가라고 보여요. 이 책을 교재로 여러분들 읽으면서 우리 융을 같이 공부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엔 동양학과 한국어를 접목해서 우리 지금까지 융을 공부해 온 것을 바탕으로 조금 더 우리가 심화했으면 좋겠어요.